작은 서점. 특별한 순서 없이 기억이 떠오른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영국 작가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은퇴한 주인공에게 예기치 않은 편지와 유산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자신이 알고 있던 과거의 진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먼저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죠. 읽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작가, 한국 미스터리 스릴러의 여왕 서미의 최신작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독이들의 사연 항상 감사하게 받아보고 있는데요. 문자로 8864님께서 작은 서점을 들으며 자는데 잠결에도 재밌을 것 같은 책이 나오면 눈을 번쩍 뜨고 듣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데 뭘 읽을지 몰라 헤맬 때 작은 서점 생각이 납니다 하셨는데, 오늘도 끝까지 잠 조금 미루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또 이 책 진짜 재밌겠는데 하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예스24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 소설인데요. 제목은 미츠라고 합니다. 작년에 많은 독자분들도 그렇고 그 김경영 앤리님이 네. 올해의 책으로 꼽으려고 했었던 책 중에 그해의 봄의 불확실성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 작품을 쓰신 시그리드 누네즈의 작품이고요. 사실 누네즈 책을 여러 대형 문학 출판사들이 종종 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코라초 프레스라는 새롭게 연 출판사가 있거든요. 네. 그 대표님이 펴내셨고요. 올해 4월 13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판사 대표님들이 저희 작은 서점에 많이 나오시지만 네네. 사실 첫 책이 진짜 의미가 깊잖아요. 그럼요. 첫 자식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가지고 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래저래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누네즈를 워낙 좋아하시기도 했고 동물도 직접 그 강아지를 키우시나 봐요. 네. 동물에 대한 사랑도 좀 지극하신데 이 작품을 이제 누네즈한테 내가 내고 싶다 이랬는데 순수히 오케이를 받아서 되게 행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책이고요. 네. 사실 이게 원작은 1998년대에 발표된 소설이라 누네즈의 완전 초기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그리드 누네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다독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그리드 누네즈는 제가 설명드리기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소설가인데요. 데뷔 전에는 오랫동안 뉴욕 리브 북스라는 곳에서 편집자로 일하셨어요. 네. 그래서 데뷔가 사실 빠른 편은 아니신데요. 그 1995년에
44살의 나이로 첫 소설을 낸 거죠. 네. 그래서 데뷔가 좀 늦은 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대표작 중에 하나인 친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2018년에 전미도서상을 수상했고요. 그 어떻게 지내요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네. 이 책은 이제 한국의 그 최근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룸 넥스트 도어. 네. 그 원작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한 작품입니다. 네. 편집자로 일하다가 늦게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글은 어때요? 어떻다고 평가를 하나요? 누네즈 소설은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독특한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아, 그래요? 문장 자체는 사실 군더더기 같고 간결한 편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 정말 신기하게도 농담도 담겨 있고 슬픔도 담겨 있는 약간 그런 작가여서 읽다 보면 이 작가가 슬픔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날 웃기고 싶은 건지 약간 헷갈릴 때가 종종 있을 정도인데요. 어떤 느낌이죠? 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간 비극적인 스토리인데 희극적으로 풀어내는 작가들 있잖아요. 드라마 작가들 중에서도 그런 느낌의 소설가입니다. 근데 어떤 평론가는 이제 한 문장에서 날카로운 농담을 던지다가 시니컬하게 다음 문장에서는 그 감정의 함정의 문이 열린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읽다 보면 실제로 저도 경험하기도 했고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다가 가슴이 딱 막히는 구절이 분명히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 미츠를 가져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누네즈가 되게 소설에 유난히 동물을 많이 넣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라는 대표작에선 개가 나오고 그의 봄의 불확실성에서는 이제 앵무새가 나오고 이번 미츠에서는 마모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이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오브제로 등장하는데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각이 있고 고통받는 존재를 평소에 그냥 지나쳤는지 좀 불편하게 깨닫는 그런 느낌을 주는 캐릭터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동물이 인간의 중심적인 시선에서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미츠라는 책의 부제가 블룸즈버리의 마모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모셋이 이 소설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마모셋이 어떤 동물이죠? 저도 마모셋 막 했는데 이제 표지를 보시면 지금 표지에 원숭이가 있구나. 그려져 있거든요. 네. 버지니아 울프라는 제목을 가진 책 위에 이제 원숭이가 있는데 이게 마모셋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남아메리카에서 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의 종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 주먹만 하대요. 그래서 책에서도 표현이 나오는데 털 가죽에 덮인 사과인 양 손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아주 작다고 합니다. 털 있는 사과.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그 작은 원숭이를 그렇게 비유하니까 굉장히 재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찰진 비유를 하게 된 까닭도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원숭이의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주인이라고 해야 되죠. 주인이 버지니아 울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룸즈버리의 마모셋인 거군요. 이게 뭐가 블룸즈버리 하면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생각나는 그 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버지니아 울프 전기 같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 소설은? 저도 이렇게 제목까지 뽑았으면 전기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전기 소설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 그런데 그 실화를 몇 가지 근거로 한 완전한 픽션으로 봐도 무방하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딱 경계에 걸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버지니아 울프와 그의 남편 레너드 울프가 1934년부터 1938년까지 실제로 이제 미츠라는 이름의 마모셋을 길렀는데요. 실제 마모셋을 길렀군요.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남긴 일기나 편지에 파편처럼 이 미츠라는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누네즈가 엄청 버지니아 울프를 좋아해요. 네. 그 기록들을 막 찾다가 미츠 뭐지 하다가 마모셋이네 하면서 약간 자신만의 문학적 상상력을 쌓아 올린 소설인 거죠. 네. 그렇다면 그 미츠는 어떻게 울프와 만나게 되나요?
버지니아 울프 부부가 저도 그 브룸즈버리를 실제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죠. 영국을 아예 안 가봤으니까. 네, 영국 런던에 가서 네. 항상 하고 싶었던 게 나도 버지니아 울프가 되게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녀처럼 브룸즈버리를 네.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네. 실제로 영국에 되게 러셀 스퀘어라고 큰 공원인데 그 근처에 이 브룸즈버리 출판사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그 러셀스퀘어가 되게 비싼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살았으면 얼마나 부자였을까. 그러게. 근데 뭐 유명한 작가니까. 네, 저도 살아서도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로 영국에서 정말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친구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인싸였군요. 그 상류 사회에서도. 그래서 거리를 걸으면 다 알아볼 정도로. 와우. 완전 네. 인싸였는데 네. 그중 하나가 이제 엄청난 부자이자 귀족인 발터라는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가 되게 금융가이기도 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금융인이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그 발터가 중고품 가게에 갔다가 이 미치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미치를 보고 아내인 바버라한테 이제 선물을 하려고 이제 사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 미치가 그 가게에서 원래 앵무새들 올려놓고 막 사람들한테 말 걸게 시키는 바람잡이 역할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로 미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족쇄로 이제 목을 채워놨는데 목에 족쇄를 그래서 고통받아서 약간 다 목이 까지고 이런. 되게 누가 봐도 좀 불쌍해 보일 만한 상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좀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 바버라가 좋아할 만한 반려동물이 되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츠가 그 첫 만남에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인 레너드에게 되게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저도 읽다 보면 왜 레너드를 좋아하지? 왜냐면 좀 동물은 여자를 더 좋아하는데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데 네. 약간 그렇잖아요. 강아지들이 집에서 엄마를 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런데 이상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소설을 읽다 보니 레너드가 이상하리만큼 동물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선해 보이기도 하고 네. 동물들로 하여금 나를 해치지 않고 보호해줄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보면 동물들이 선호하는 그런 얼굴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여자라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순해 보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너드가 좀 그런 인상이었나 보죠. 네, 그래서 개들뿐만 아니라 새도 좋아하고 더 나아가 식물들까지 레너드 울프의 손을 거치면 병든 애들도 다 살아나는 약간 그런 마법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치는 발터라는 집안에 아주 유복한 집의 원숭이로 살 수 있었지만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울프 부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레너드 울프가 특히 이제 미치한테 푹 빠지게 돼요. 네. 이게 마모셋이 주먹만 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 신사들 입는 그 조끼 꼭 입잖아요. 네. 양장에. 거기 안에 늘 품고 다닐 정도였대요. 그래서 미츠도 레너드한테 완전히 의존적이라 항상 그의 어깨나 가슴 위에 딱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국 신사 그 베스트 안에 딱 주머니에 끼어 있는 원숭이 한 마리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운데요. 버지니아 울프는 그러면 어떤 관계였어요? 미치랑은? 되게 질투하는 관계? 네, 약간 그래요? 미치가 종종 사라질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그 레너드가 버지니아한테 와가지고 내 옆으로 와라.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이렇게 옆에 딱 가기만 하면 미치가 막 깽깽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져 막 이런 느낌으로 네네. 둘 사이를 막 해방하기도 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버지니아가 주 양육자가 아니어서 그렇지 미치를 오랫동안 바라보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평소에도 동물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키우던 개를 보면서 동물로 산다는 건 어떤 일일까? 혹은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어떤 일일까? 이런 걸 되게 궁금해했다고 해요. 실제로 편지로도 친구들에게 쓰기도 했고요. 사실 또 버지니아는 시인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의 그 반려견이 있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 소설 이름이 플러시인데 시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 시인이 사랑했던 개 플러시로 작품을 쓰기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되게 작가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치를 바라보면서 계속 마모셋은 꿈을 꿀까?
너무너무 사랑했나 보다. 그러니까 자꾸 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기억을 할까? 혹시 우리 집으로 오는 거 후회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계속 궁금해하는 버지니아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츠가 원숭이인데도 바나나가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나를 좀 막 화를 내면서 막 던졌대요. 네. 그렇게 보면서 동물을 엄청 깊게 관찰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모습이 되게 소설가적으로도 아름답게 비춰지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눈을 바라보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버지니아가 미츠와 자신의 사이에 공통점이 되게 많다고 느낀 거예요. 네네. 첫 번째로 예민하고 섬세하면서 두 번째로 경계심이 많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둘 다 집요할 정도로 호기심도 많기도 하고 네. 레너드를 무척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적이에요. 한 남자를 동시에 같이 사랑했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는 버지니아 울프는 좀 우울한 어떤 그런 느낌의 그 글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엉뚱하고 귀여운 면이 있네요. 그 소설을 보면 내가 알던 버지니아 울프 맞아? 약간 싶을 정도로 너무 발랄하고 막 친구들 만나서 그들을 뒤에서 혐오하는 모습이라든지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나오는데 그게 시니컬하지 않고 너무 귀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동물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면까지 작가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그런지 약간 버지니아 울프를 자연인으로서 만나는 느낌이 들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설이 이렇게 미츠의 눈을 빌려서 울프 부부의 생활을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글을 쓰는 과정 그리고 작가로서의 고군분투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버지니아 울프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블룸즈버리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3의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가 소설이 착착 전개됩니다. 네,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와 이제 당대 그 유명했던 막 지식인들이 막 모여서 같이 막 토론하고 뭐 이랬던 그 그룹을 알고 있거든요. 블룸즈버리 그룹. 네. 그 20세기 초 영국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예술가, 작가, 철학자 모임을 이제 블룸즈버리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포스터라든지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울프 부부의 집에 자주 모였다고 합니다. 특히 또 출판사를 했다 보니 출판하려고 하면 그 작가들도 많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되게 선호하는 모임 장소라기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런 지식인들 사이에서 미치 조그마한 마모셋이 어깨 위에서 내려다보고 구경했다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모인 시기가 진짜 엄중했던 193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단순한 울프 부부의 전기소설은 아님을 다 눈치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이라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뭐 전훈이 감독은 지식인들이 너무나 그 고민에 휩싸였던 그 시기였겠네요. 히틀러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나치즘이 막 전역에 퍼지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책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레너드랑 주변 사람들 입에서 막 히틀러, 전쟁, 나치즘 막 이런 단어가 막 나오는데 미츠는 계속 장난만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더 서늘하게 이 동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인간들은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구나. 이거를 대비시키면서 끔찍함을 좀 더 중요시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특히 레너드 울프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또 이런 챕터가 있거든요. 마모셋이 우리를 어떻게 히틀러한테서 구해드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나요? 이 구절이 있는데 실제로 레너드 울프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원숭이가 히틀러한테서 구해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울프 부부가 독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독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일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둘 다 너무 휴가가 절실한 나머지 이제 독일을 통해 가지고 이탈리아를 갈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본에 들리게 된 거죠. 근데 본에 도착하자마자 사방팔방에 유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현수막이 막 휘날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너드와 버지니아가 어떻게든 여기를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중들한테 휩쓸리는 모습이 보여요. 알고 보니 거기에 히틀러가 올 것이다라는 그 구절들이 막 하이 히틀러 막 이런 구절들이 막 나와요, 소설에. 그런데 그 와중에 나가려는 도중에 나치 경비대가 차를 세웁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 뭐냐 막 이렇게 독일어로 예. 막 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미치가 레너드 조키에서 불쑥 나와요. 고개를 빼꼼 빼는데 약간 그 경계심을 무너뜨렸겠네요. 독일 군인들의. 그래서 나치 군인들이 미치가 너무 귀여우니까 완전 넋을 잃고 원숭이한테 정신이 팔려서 너무 귀엽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그냥 차를 보내준 거죠. 그 진짜 미치가 말 그대로 부부의 목숨을 구해준 거네요. 거기서 뭐 너 국적이 뭐야? 너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네. 물어봤으면 어떻게 될 줄 몰랐을 텐데. 그래서 그 장면이 이 책에서 가장 인상이 깊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웃기면서도 약간 비극적인 구절 잘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랄까요? 그래서 사랑하고 뭐 귀여운 원숭이 이야기와 전쟁의 공포를 같은 페이지에 나란히 두는 부분이 진짜 노네즈가 뛰어난 소설가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네즈는 울프 부부의 말년을 마모세 미치를 통해서 엄청 따스하게 그려내지만 동시에 이제 버지니아 울프가 겪었던 도전이라든지 위협 그리고 상실감을 되게 진지하게 그려내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버지니아 울프가 갱년기를 겪기도 했고 세월이라는 장편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정신병이 되게 도질 뻔했던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아예 안 먹는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려동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작가의 말년이라든지 뭐 나이듦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이란 커다란 폭력 앞에서 예술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가닿는 소설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소설이라고 계속 처음부터 이제 그 실화가 조금 바탕이 된 픽션이라고 하셨는데 막 헷갈려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저기 원숭이의 눈에 비춰지는 그냥 그 창작의 이야기인지 너무 헷갈리는데 그냥 그 자체로도 너무 재밌네요.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전훈이 감독의 그 유럽의 당시 모습이 요즘 또 우리 전쟁 얘기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아마 좀 또 독자분들이 그런 면에서 좀 많은 울림을 좀 받지 않을까,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동시대를 생각하면 많은 작가들이 이런 소설들을 또 쓰고 있겠구나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뭔가 소설이 뭔가 이 조그만한 마모세 때문에 좀 따뜻해지는 부분이 그래요. 있어요.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숭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또 따뜻하게 전쟁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혹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이런 온기를 담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이고요. 마지막에 진짜 이 소설이 특별한 게 인간의 시선만 나오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그 미치가 원숭이인데도 바나나 싫어한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어떻게 원숭이인데 바나나를 싫어하지? 근데 원숭이라고 다 바나나를 좋아하나? 좀 모르겠어요. 예.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또 소설이라니까. 되게 그 버지니아 울프도 충격을 받거든요. 소설 속에서 어떻게 얘가 그래요? 바나나를 싫어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미치의 눈으로 소설에서 풀어요. 왜 바나나를 싫어하게 됐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미치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고통이라든지 재앙의 역사가 그 바나나를 싫어하는 이유와 맞닿습니다. 이게 뭔가 또 그 당시 상황 역사와 연관지어서 또 풀이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 주제를 꺼내고 싶어서 누네즈가 비밀을 꽁꽁 숨겨놓았다는 게 좀 보이는데요. 막 미치의 특별한 식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뭔가 제국주의 관련된 의미심장한 이야기여서 약간 말씀드리기 스포여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읽어보시면 이래서 미치가 등장했고 이것 때문에 소설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버지니아 울프 소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미치로 누네즈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소설을 다 읽어야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시각에서 한 시대와 한 인물을 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유대도 있고 예술과 일상도 있고 전쟁으로 들이온 당시의 그 그늘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설 미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치의 비밀 바나나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우리 마이크 내리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이 낯선 목소리는 누구지? 소설가 최민석 작가 아닌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어서 오세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그래요? 감기? 제가 환절기마다 알러지성 비염을 앓고 있는데. 딱 비염 목소리네요. 어떡해. 네, 그게 요번에 좀 심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책 소개 때 한번 의학 정보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구강으로 호흡을 하지 마시고 비강 호흡을 좀 습관해 보세요. 잘 때 입을 꼭 다물고, 코로만 계속 숨 쉬면 이 코 건강에 또 굉장히 좋다 그래요. 잘 때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자겠습니다. 네네, 진짜요. 네.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그거 그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엘링 홀란이 그렇게 잔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내 건강에 투자한다 생각하고 좀 당장은 힘들겠지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새싹 문자가 왔습니다. 다독이 6770님께서 이 시간을 너무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늘 듣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작은 서점이 야간 책방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자꾸 야간 책방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신다 그러는데, 야간 책방도 좋은 후보인데요, 우리? 나중에 한번 이름 바꿔볼까, 프로그램? 발음이 비슷해서. 네. 작은 아으잖아요. 몸이. 근데 이제 네. 야간, 야아이. 네. 둘 다 이제 크게 다르지 않아서. 네. 뭐랄까, 약간 사촌 형제의 약간, 이름 정도로 들려요. 네. 친숙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좀 우리의 이 밤 문화, 뭔가 이렇게 밤에 또 어울리는 그런 이름인 것 같고. 아무튼 요즘 이렇게 우리 다독이들께서 많이들 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 신이 납니다. 자,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줄리안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준비해왔습니다. 줄리안 반스란 작가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줄리안 반스는 전후 영국이 낳은 가장 지성적이고 재치 있는 작가라고 알려졌고요. 네. 1946년 1월 19일 생인데 TMI로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꽤 연세가 많으시네요. 네. 1946년생이시구나. 네, 저희 아버지는 47년생. 아무튼 원래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도 편찬하고 문학 편집자로도 일하고 TV 평론가로도 활동을 했어요. 어휘력이 뛰어나고 네. 책 많이 읽고 네. TV도 많이 보고 굉장히 활동하는 분야가 다양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1980년에 장편 소설 메트로랜드로 서머싯 몸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단을 했습니다. 예, 서머싯 몸상이라 그러면 서머싯 몸 이거 한 번에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름이 원래 서머싯 몸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뭔가 근데 이제 그럼 두 번 띄워야 되죠. 네, 서머싯 몸상. 네. 이 몸짱한테 주는 상이 아니라 그 면도칼을 쓴 소설가. 네. 참고로 서머싯 몸은 네. MI6 요원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의사이면서. 네. 아무튼. 또 재밌는 우리로 치자면 황순원 문학상 이런 식으로 소설가 이름을 딴 작품을 받으면 네. 그 소설가 이름을 딴 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단을 했죠. 네.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오늘 작품뿐만이 아니라 시과 2분의 1 장으로 쓴 세계의 역사, 내 말 좀 들어봐. 네. 그리고 플로베르의 앵무새. 네, 이런 작품들이 유명하고요. 재밌는 거는 1980년대에 댄 캐바나라는 필명으로 범죄 소설을 4권 쓰기도 했다고요. 범죄 소설도 썼어요? 네. 사실 이제 줄리안 반스를 오늘 다루기로 한 거는 이제 지난주 불문학 코너에서 다뤘던 순박한 마음의 앵무새가 나오는데 이게 플로베르의 앵무새잖아요. 근데 요 같은 이름으로 이제 줄리안 반스의 작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김유리 MD께서 저한테 제가 왠지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추천을 해줬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오늘의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그 앵무새요? 맞습니다. 네. 그때 그 순박한 마음에 나왔던 그 주인공 펠리시테가 키우던 그 앵무새. 그걸 이제 줄리안 반스가 순박한 마음을 읽을 때 영감을 받아서 장편 소설로 쓴 게 플로베르의 앵무새인 거죠. 네.
네. 자, 이 책이 또 201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상, 부커상을 수상했어요. 네. 무려 4번째로 후보로 오른 다음에 마침내 수상을 한 건데요. 근데 원래 줄리안 반스는 유럽의 주요 문학상과 뭐 훈장까지 전부 뭐 휩쓸다시피 한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였어요. 네. 그런데 정작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부커상은 못 받았죠. 그래서 줄리안 반스가 이 부커상을 호화로운 빙고 게임이다 이렇게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받는 건데 그런 의미죠. 뭐 호화롭기만 하고 실속은 없다. 왜냐하면 나한테 안 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꼰 건데 그러다 마침내 받게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라고 소감을 밝혔냐면 뭐라고 했을까요? 왜 당신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느냐는 질문에 보르헤스는 대답하곤 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수상을 막기 위해 결성된 간의 수공업단이 있기 때문이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간간히 약간의 망상이 도질 때마다 네. 나 역시 어딘가에 비슷한 그 사악한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유머 섞인 네. 수상 소감을 했죠. 또 보르헤스로 이렇게 약간 네. 돌려서 보르헤스가 상복이 없어서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벨상을 못 받았죠.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헌정곡으로 선정을 해오잖아요. 오늘은 저 예상해 볼까요? 반스잖아요. 네. 반스 위드 반스 위드. 그거 생각했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 이제 생각했는데 우리가 수준이 비슷해지구나. 네, 너무 저의 네. 뇌가 투명하게 들키는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전공법으로 가보자. 그래서 작가 헌정곡인데 작가 이름이 줄리안 반스잖아요. 네. 그래서 저 반스 버리고 네. 그 바운스로 할까봐 반스 버리고 네. 그 존 레논의 아들이 줄리안 레논이잖아요. 줄리안이 같잖아요. 네. 그래서 존 레논의 아들인 줄리안 레논의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곡 솔트 워터. 소금물이니까 눈물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곡을 골라왔고요. 오늘 소설을 다 읽고 나면 그 실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네.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눈물이 나거든요. 네. 선곡 절묘한데요, 오늘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웬일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줄리안 레논의 솔트 워터 골라왔습니다. 줄리안 레논의 솔트워터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영국 작가 줄리안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품 줄거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설은 1960년대 고등학교에서 만난 네 소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인칭 화자인 주인공 토니 웹스터, 나죠. 예, 그리고 나의 패거리인 친구 엘릭스, 콜린, 그리고 아주 총명하고 지적인 전학생 에드리언 핀, 이렇게 네 명의 이야기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친구들이 아주 절친인 거죠, 지금 학교 다니면서. 네. 그 나를 포함한 엘릭스 콜린, 이렇게 우리 셋은 우리 학교에 오게 된 똑똑한 전학생인 에드리언을 선망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번역이 에이드리언이라고 되어 있던데, 네. 너무 길어서 그냥 편의상 에드리언으로 할게요. 편하게. 예. 네네. 예.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뭐가 왜 달라지네? 에이드리언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좀 원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선생님들 역시 굉장히 지적인 에드리언을 아끼죠.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주인공인 토니보다는 에이드리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저는 그래서 에이드리언이 주인공이라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에이드리언한테 소설이 좀 집중을 하죠. 네. 아무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는 브리스톨 대학에, 그리고 에드리언은 장학생으로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배경이 60년대잖아요. 각종 소요와 뭐 문화운동, 뭐 히피 문화, 뭐 성적인 해방, 뭐 이런 걸로 들썩이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기운은 당시에 대학생이던 우리들 사이에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표현에 따르자면 데이트는 여전히 구식이었고 여자친구와는 결혼과 미래가 약속되기 전까지는 육체적인 관계가 허락되지 않는 시기였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보수적인 문화를 그대로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베로니카라는 여자친구와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집에 방문을 했다가
계급적인 격차를 느끼고 위축이 되죠. 여자친구 집이 좀 잘 사는 건가요? 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베로니카의 엄마로부터 묘한 암시 섞인 충고를 듣게 됩니다. 어떤 충고였죠? 그녀에게 너무 많은 걸 내주지 마. 아니 엄마가 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흘려 듣기로 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뜬금없는 조언이잖아요. 그래서 흘리려고 해도 괜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무튼 이 성적인 불만과 계급적인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나는 결국 베로니카와 헤어집니다. 약간 뭐 대부분 첫사랑이 이렇게 좀 오래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네, 아쉬움만 남기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드리안으로부터 베로니카와 사귀게 됐다는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인 에드리안한테 뭐 나는 괜찮다. 둘이 애인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잘해봐라. 뭐 이런 내용의 짧은 편지를 보내고 이 일을 잊었다고 네, 믿습니다. 약간 잘못된 만남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고받았던 편지가 이 한 통이 아니었어요. 내가 잊었던 겁니다. 후반부에 뭔가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반전으로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의 일부에서는 작가가 이런 사실을 독자한테 알려주지 않죠. 네. 예,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죠. 예. 그리고 나는 이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내가 미국으로 장기간 여행을 갔다 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다른 친구로부터 에드리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 자살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소설은 이런 의문을 독자의 마음에 심어놓죠. 네. 그리고 이제 소설의 시간은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얼마나 흐르게 되죠? 무려 40년의 세월이 흐르고요. 예. 이제 60대가 된 나의 앞으로 난데없이 한 통의 유언장이 날아옵니다. 유언장, 누구의 유언장이 오는 건가요? 베로니카 엄마의 유언장인데요. 네. 근데 베로니카의 엄마가 나한테 유산으로 500파운드의 돈과 함께 또 유품으로 에드리언의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아니 참 이상하죠. 그 예전에 한때 잠깐 만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유산을 남기는 것도 이상하고 그게 큰 돈도 아니에요. 500파운드라 그러면. 또 그 여자친구의 그 이후 남자친구의 일기장을 그 전 남자친구는 나에게 유품으로 남긴. 전 너무 기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분. 그렇죠. 이게 다 관계가 있다는 네. 건데 일단 나의 입장에서는 네.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앞부분은 거의 이렇게 미스테리처럼 흘러갑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 에드리언의 일기장은 현재 그 내가 옛날에 잠깐 만났던 베로니카가 갖고 있는데 이 베로니카가 나한테 이 일기장을 안 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대체 이 에드리언의 일기장을 어쩌다가 베로니카의 엄마가 갖게 됐으며 그리고 그녀는 왜 나한테 이걸 유산으로 남긴 걸까? 네. 그리고 또 베로니카가 그 자기 엄마가 나한테 남긴 그 500파운드를 피 묻은 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굉장히 궁금해지죠. 궁금하죠. 알아내야죠, 진실을.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베로니카를 만나러 갑니다. 몇 년 만이에요, 지금? 40년 40년 흐른 거죠. 만에 첫사랑을. 예. 그리고 예. 나는 40여 년 전에 그 에드리언이 보냈던 또 다른 편지 한 통과 네. 그것이 불러온 거대한 비극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렇게 줄거리만 지금 듣는데 마치 처음 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지? 저만 그런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네. 지금까지 들어도 좀 복잡한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재밌고 복잡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줄거리가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덮자마자 다시 펼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줄리언 반스가 부커상을 받을 때 안 그래도 그 책의 분량이 예전의 수상작들에 비해서 너무 짧다, 너무 얇다. 그 분량이니까 짧은 건 아니고 분량이니까 얇은 거죠. 네. 분량이 너무 얇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스가 이렇게 말해요. 네. 내 책은 150페이지이지만 많은 독자들이
일독하자마자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은 300페이지짜리 소설이다. 궤변인데요, 좀. 굉장히 뻔뻔하죠. 이게 작가,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북코상을 받으려면 이 정도 뻔뻔해야 되나? 그러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아무튼 그만큼 이 책의 네. 구조는 일반 독자들한테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거리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았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고 시작하셔도 되는 책입니다. 아무튼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1부에서 나온 장면들이 그 2부의 복선처럼 또 치밀하게 깔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복선이 상당히 많아요. 이 책은 펼치자마자 역사 수업 시간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일단 소설이나 영화가 수업으로 시작한다? 네. 이러면 이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킬링타임용 상업 영화나 진짜 그런 목적으로 쓰인 인터넷 소설 이런 게 아니라면 네. 이건 100% 복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복선으로 안 쓰면 작가적 역량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업이 나오면 너무 뻔하다는 인상까지 주는데 아무튼 이만큼 중요하잖아요. 역사 수업이에요, 그것도. 그쵸. 수학 수업도 아니고. 이때 이 소설의 기본적인 성격이 사실 첫 장면에 다 나와요. 네. 에드리언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입니다. 저 이거 밑줄 쳐놨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의 주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을 한 그 학자가 라그랑주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없어요. 그래요? 이 가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작가가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줄리언 반스가. 이거는 100% 작가가 이후에 서사를 이런 식으로 전개하겠다라고 쏘아 올린 명백한 신호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바로 토니와 그러니까 나와 에드리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고 네. 그 부정확한 기억이라는 것은 60대가 된 토니의 기억인 거죠. 그리고 불충분한 문서는 바로 토니가 친절하게 보냈다고 생각한 편지인 거죠. 근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부정확한 기억과 불충분한 문서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 네. 이 확신은 뭐냐? 토니의 착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토니가 스스로 맞았다고 착각한 그 확신. 이게 바로 이제 이 문장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이 이제 자살에 대해서 꽤 길게 설명을 하는데 학창 시절에 또 이런 친구가 자살하는 경험을 또 하잖아요, 네. 친구들이. 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에드리언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드리언은 이런 말을 인용해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까미는 자살이 단 하나의 진실한 철학적인 문제라고 했어. 실제로 이제 까미가 한 말이기도 한데 그래요, 이건, 네. 이 말을 해놓고 이후에 롭슨이라는 친구가 자살을 해요. 네네.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런 팔푼이도 자살을 한단 말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작가는 에드리언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는 점을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하거든요. 네. 그럼 독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까미가 자살이 단 하나의 진실한 철학적 문제라고 했고 롭슨이 자살을 했을 때 친구들이 아니 저렇게 부족한 애도 자살을 한단 말이야? 라고 했는데 에드리언은 정말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럼 에드리언은 나중에 자살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롭슨의 자살을 언급하면서 서술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에드리언이 겪게 될 그 사건에 대한 복선이거든요. 네. 일단 이게 1대1로 그 대응이 돼요. 일단 롭슨이 죽었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에드리언이 죽을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롭슨의 상위 버전이 에드리언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롭슨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는 에드리언이 이제 여자친구, 구체적으로는 베로니카와 사귈 거라는 거고, 그 롭슨이 죽은 이유가 네.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드리언 역시 누군가를 임신을 하게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거다. 근데 그 누군가, 임신한 그 누군가는 뭐 베로니카인지 베로니카와 얽힌 다른 사람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뭔가 임신과 관련된 사건 때문에 네. 스스로 죽음을 택할 거다. 여기까지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롭슨이
엄마 미안해라고 유서 한 장을 써요. 이거는 에드리안 역시 그 유서의 역할을 할 어떤 문서를 남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잊지도 않는 라그랑주라는 사람이 네.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과 불충분한 문서가 만드는 그쵸. 지점에서 불충분한 문서, 네. 부정확한 기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하면 네. 에드리언이 유서의 역할을 할 문서를 남길 건데 그게 이제 불충분한 문서라는 그렇죠. 거고 네. 이게 훗날에 토니한테 배달이 된다는 건데 토니는 그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부정확한 기억이 네네.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토니가 뭔가 착각을 할 거라는 거고 네. 또 이 롭슨을 보고 오쟁이 진 학생 롭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이 된 게 아니라 이 오쟁이 졌다는 거니까 이 여자친구가 또 다른 누군가와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에드리언이 겪게 될 사랑에도 네. 누군가가 또 바람을 피우거나 아무튼 뭐 치정에 얽힌 그런 사건이 개입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롭슨의 죽음이 그냥 스쳐가는 어떤 한 친구의 자살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한 근데 복선이었군요. 이게 영화나 소설에서 네. 이렇게 네. 뭐 어떤 사건이 초반에 서술이 되잖아요. 네. 이건 의미 없지가 않는 거죠. 이걸 의미 없게 쓰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작가의 그 자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네. 그 지면을 가지고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그냥 병풍처럼 쓸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소설은 장점이 복선이면서 동시에 이 복선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소설을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굉장히 좋게 말해서 풍부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소설을 좀 아는 작가들 어떤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나친 어떤 친절의 어떤 서사, 복선이고, 저는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심지어 이 부분을 되게 강구하고 놓쳤는데, 지금 들어보니 그렇네요. 하여튼 우리 최민석 작가님은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좋기도 했지만,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작가가 초반에 신호탄을 네. 강하게 쏘아 올리면 독자는 오케이. 네. 그래. 일단 그 약속된 복선을 던졌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비트는지 보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전복을 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평론가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네. 자신이 해석할 수 있고 자신이 할 말이 많이 생기는 작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좀 뭔가 내 예상이 무참히 깨지기를 바라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아무튼 이렇게 예상된 방식으로 전개를 하려면 네. 결국은 스타일로 승부를 걸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 소설에 지금보다 좀 더 풍부한 스타일이 가미됐더라면 네. 그러니까 예컨대 중간에 다른 얘기 막 하고 뭐 다른 좀 독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가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생각 네네. 예, 네, 들었는데 네. 그건 그냥 저의 취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끝까지 소설을 놓지 않게 되는 큰 장점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이 소설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 네. 문장도 좋고 제가 뽑은 가장 큰 장점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택해서 네. 결국은 이제 독자들의 시선이 주인공에게 동일시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생각하는 대로 독자도 생각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인공인 토니는 60대가 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정보마저도 그 토니의 편견이 개입된 인상,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인상인 거죠. 이 인상을 갖고 독자는 읽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인공의 설정은 이 소설의 서사 전개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게다가 결국은 결말에 가서 소설은 모든 비밀을 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을 하다가 그 나중에 비밀을 다
쓰려면 일부에서 비밀을 감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고 나중에 말하면 이 화자가 비겁하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가장 몰입하기 쉽게 쓰기 쉬운 방법은 3인칭이 아닌 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야 내가 적당히 모르면서 비밀을 파헤쳐 가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줄리안 반스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이 기억의 왜곡이라는 장치를 살리면서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 발자국 진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설의 주제와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점이 한순간 진일보했다 이게 아니라 예. 소설의 주제가 인간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한다. 네. 인간의 그 이기적인 왜곡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화자가 주인공이라는 게 굉장히 작가가 잘한 명민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깊이 있는 평론을 하시네요. 아니 사실 제가 네, 줄거리 위주로 얘기해서 그런데 네, 늘 네. 이 작품 줄거리를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 줄거리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네, 완전 스포일 되니까. 네. 다른 작품도 이렇게 작품 해석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왜 기억을 왜곡한다는 거는 나의 어떤 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내 인간 한 사람의 역사로 남는데 그렇죠.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어떤 관찰자의 또 주변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면 내가 너무 찌질하게 늙어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저는 깨우치면서 항상 나의 기억을 의심하자.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게 책을 덮었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그러게요, 해요. 네. 인간은 그렇게 해야 그 왜곡이라는 방어막을 쳐야 네. 자아를 보호하면서 네. 이 관계 속에서 부딪히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소설 속의 이 토니는 너무 찌질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의 저 노후에 굉장히 걱정이 좀 되면서 저는 좀 연민의 정의를 느꼈거든요. 굉장히 몰입해서 읽으셨네요. 엄청 몰입했다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그쵸, 어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의 네. 또 60, 70대 이런 모습이 분명히 보여질 텐데 줄리안 반스가 굉장히 매력 있는 작가인가 봐요. 김유리 MD께서 모든 작품들을 다 보고 뭐 소설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설렌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줄리안 반스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시나요? 네. 네. 굉장히 노련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캐릭터를 잘 살려요. 그래요. 좀 이렇게 특히 이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20살 고등학생들과 20살 때의 그 리비도 가득한 네. 그 소년 이제 채 어른이 못된 아직 자아는 그 소년에 갇혀 있는 네. 그 애매한 시기에 남자들을 다루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빈정돼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반성과 회한해졌거든요. 네. 이러한 그 온도차가 나는 장면들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네. 자연스럽게 잘 오가고요. 그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지하게 소설하다가 가벼운 농담으로 마무리하는 기술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아주 지적으로 쓰는 듯 하다가 그쵸. 갑자기 또 횡설수설하기도 해요. 좀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좀 양극단을 오가는 방법을 잘 아는 네. 노련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60년대를 살았던 그 청년들의 성장 어떤 그 서사도 담겨 있고 약간 부모 세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재밌는 어떤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또 소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재밌어요, 무조건.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어서 오늘 또 우리 최민석 작가님의 또 그 적나라하고 아주 깊이 있는 평론에 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줄리안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